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C링크 코스라고 문서명이 되어 있는 거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거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강의는요, 거기서 1번 강의, 블록체인 베이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1번 강의이고요. 내용이 약간은 길어가지고요, 상편, 하편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번부터 9번까지는 나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 번에 될 것 같고, 첫 강의만 상편, 하편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저희 학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그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혹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은 이제 중앙대학교 블록체인학회 C링크의 신입 학회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잘 모르고 처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좀 블록체인을 알고 심화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상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알고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 기초적이지만 좀 더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명확한 구성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블록체인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래서 새로 배우고 싶은 분들, 새로 알고 싶은 분들, 새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꽤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스트럭처 베이직 컨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이 되게 크게 나왔네요. 네, 이러면 메일이 보이죠? 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토목공학,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중앙대에서는 건설환경 플랜트라고 불리는데요. 예, 토목공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13학번입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닐 줄을 몰랐는데 생각보다 오래 다니고 있네요, 학교를. 그래서 휴학도 하고 뭐도 하고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13학번이고요. 17년도부터 블록체인을 좀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그 학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공부하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17년도 때도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유명하긴 했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이해를 하시고 우리랑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장표를 찍게 되었고, 기회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제 그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아니까 그쪽으로 궁금한 건 물어보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학교원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자주 확인하니까 금방 답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저희 그 중앙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C링크 이렇게 치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메신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해가요. 다시 내려갈게요. 자, 내려왔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블록체인의 정의, 정의, 그리고 블록체인의 특징, 7가지 정도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구조, 블록체인 구조뿐 아니라 블록의 구조와 해시 함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블록체인의 거래,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반적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거래랑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0단원, 1단원, 2단원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채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도 채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왜 중국이나 미국에서 되게 큰 공장에 컴퓨터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자료화면과 함께 뭐 채굴장을 운영을 하는 일당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채굴이 되게 중요해요,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채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채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FAQ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7년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저만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남들한테도 어려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뽑아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뽑아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것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뽑아서 FAQ 단원을 따로 설정을 해봤고요. Q&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장표가 원래 현장용이라서 현장에서는 Q&A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거니까 뭐 댓글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한테 카톡이나 네, 문자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단원,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블록체인의 정의와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는 이제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것들,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것들을 7가지 정도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블록체인의 정의를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줄이 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뒤에 나올 이제 7가지 특징에서도 또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7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익명성, 두 번째 추적 가능성, 세 번째 무신뢰성, 네 번째 이제 분산 원장 기술, 다섯 번째 탈중앙화, 여섯 번째 합의 알고리즘, 일곱 번째 변경 불가능성입니다. 7가지가 가장 큰 블록체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은 문자 그대로 나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왜냐하면 왜 나를 알 수 없냐라고 했을 때는, 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게 공개키 혹은 공개키를 기반으로 한 지갑 주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갑 주소로는 지갑 주소의 주인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즉, 지갑 주소와 지갑 주소의 주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갑 주소만 보고는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뭐 이 얘기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조 중 한 개, 번호 구조 중 한 개인 이거 핸드폰 번호잖아요. 핸드폰 번호를 같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핸드폰 번호를, 제가 누군가 핸드폰 번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명함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단지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뭐 직접 보거나 아니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최소한 아는 경우에 핸드폰 번호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 그런 경우는 이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즉, 핸드폰 번호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번호 입력하면 카톡 프로필도 바로 뜰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번호는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핸드폰 번호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는 번호 구조 중에 한 개인 이거는 이제 계좌 번호인데요. 이 계좌 번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특정 누군가와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주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통장번호,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즉, 계좌번호도 어떤 특정 주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 역시 어떤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이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갑 주소만 보고는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건 비트코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비트코인 거래입니다. 네모박스 쳐져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갑 주소인데요. 자, 이 지갑 주소를 가지고 이 지갑 주소의 주인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알 수 없을 겁니다. 예, 실제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예로 들었던 이런 통장 번호, 계좌 번호나 핸드폰 번호,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번호의 주인, 이 계좌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이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절대 이 지갑 주소와 지갑 주소의 주인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자, 지갑 주소 관련해서 나오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추적 가능성입니다. 추적 가능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지갑 주소가 사용된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들을 다 기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블록체인은. 근데 이 지갑 주소가 사용된 거래 내역들을 그 모든 비트코인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뽑아낼 수 있죠. 이렇게. 자, 앞에서 네모박스, 파란색 네모박스 chen E1FOESHS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용된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 뽑아줘 라고 하면 그 구글에 비트코인 익스플로러라고 치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되는데요.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이 주소를 검색을 하면 이 주소가 사용된 모든 거래 내역들이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적 가능성이라는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익명성이 맞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추적이 다 되다 보니까 완벽한 익명성은 아니고 뭐 준익명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특정 지갑 주소가 사용된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신뢰성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뭐 익명성, 추적 가능성 이런 거는 말로써 들어도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직관적으로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신뢰성은 약간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뢰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아무도 믿지 않아도 이 거래가 잘 일어나고 블록에 들어가고 체인에 담겨서 검증이 될 수 있다. 굳이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런 의미에서의 무신뢰성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누군가와 거래를 해요. 돈 거래를 해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뭐 돈을 주고 왔든지 뭐 물물 교환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제가 친구한테 10,000원을 껐어요. 제가 다시 친구한테 그 다음 주에 10,000원을 줬습니다. 자, 그 친구와 저는 일단 친구이기도 하고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관계라는 게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직접 돈 교환을 할 정도니까요. 네, 즉 제가 거래 상대방을 믿고 있습니다. 그 거래 상대방도 저에 대한 최소한의 그 트러스트를 갖고 있고요. 신뢰를 갖고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밥을 샀어요. 그냥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내줘 이러면 친구는 어떻게 하죠? 뭐 토스로 보내든지 뭐 카뱅으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토스나 카뱅을 거친다는 거 혹은 다른 그냥 은행 어플을 쓴다는 거는 은행이라는 기관을 거쳐요. 이때 중간에 은행이 내 돈을 빼먹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은 우리가 전송한 거를 그대로 이행을 해주죠. 왜냐? 우리는 은행이라는 신뢰받는 제3기관을 믿고 있으니까. 즉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를 할 때 제가 특정 기관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을 믿는다든지 제가 어떤 주체를 암묵적으로 믿는다는 거를 이제 깔고 들어가요. 그런 전제가 깔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제가 거래하는 그 상대방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블록체인 시스템이 알아서 이를 검증해주고 블록에 넣어주고 체인에 담겨서 옳은 거래로 결론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무신뢰성인 거예요. 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랑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더라도 어쩌야 된다? 제3기관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는 내가 거래하는 그 상대방을 굳이 믿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무신뢰성입니다. 왜 믿지 않아도 되지라는 거는 차차 뒤에서 나오는 뭐 블록체인의 구조라든지 블록 구조라든지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채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 무신뢰성이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무신뢰성이라는 거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현실 세계와 다르게. 자, 다음은 분산 원장입니다. 이 분산 원장도 무신뢰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산 원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장이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장이라는 거는 사실 왜 원장이라는 용어가 붙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장은 뭘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래를 기록을 하는 건데 맨 처음에 그 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거래를 주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거래를 주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원장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원장을 각자 자기 컴퓨터, 자기 로컬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란 원장 그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분산 원장. 그래서 모든 참여자, 여기는 모든 참여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채굴자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에 모든 채굴자들은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거래를 일으켰으면 그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각자가 모두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요. 자, 다음은 탈중앙화인데요. 사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 같이 등장한 건 아니고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에서 A랑 B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 오른쪽에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입니다. 딱 봐도 그림이 다르죠?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라는 게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노드로 막 모여 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이 모여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왼쪽처럼 한 곳에 다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 왼쪽에 있는 건 좋은 건 뭐냐면요. 효율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자. 뭐 그 다음 단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옳은 정보야. 그러면 그냥 그게 옳은 정보가 되는 거예요. 되게 효율성이 높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저 가운데 있는 점이 실패를 했을 때, 기능상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모든 시스템이 멈추게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라고 하는데요.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되게 아주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반면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 중 한 개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나머지 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큰 블록체인 특징 중 한 개입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작동을 하는 블록체인, 아까 앞에서 정의수도 말씀드렸었죠.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한 개고요. 전통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랑은 다르게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그런 중앙화된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은행이 대표적인 중앙화된 시스템 중 한 개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유난히 채굴력이 큰 사람이 있고 뭐 마이닝 파워가 작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특정 누군가가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탈중앙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개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중앙화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중앙화된 주체다라고 하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합의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근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아무도 믿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옳은 정보인지 뭐가 옳지 않은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런 걸 결정하는 주체도 없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다. 그러면 옳은 정보는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네트워크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같이 뭐 현실 세계에서 모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옳다고 하자. 아니 난 저게 옳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합의를 거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맨 처음으로 접한 합의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반장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회장 선거. 저도 회장 선거였어요. 회장 선거. 네. 반장 선거 아니라 회장 선거인데. 네. 그 회장 선거가 가장 처음으로 접한 합의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 모두한테 한 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너가 우리 반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지 적어봐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군가 이름을 적어서 내겠죠. 그래서 다수결, 뭐 혹은 3분의 2, 뭐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약간씩 다를 텐데, 어쨌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보통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이죠. 자, 합의 알고리즘은 나오게 된 맥락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이걸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나눠서 탈중화된 형태에서 그리고 각자의 스토리지에 분산 원장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즉 어떤 특정 주체가 모든 권한이나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탈중화된 네트워크에서 각자가 분산 원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무도 믿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정보가 동등해야만 어떤 거래가 옳은 거래라고 이제 확인을 받을 수 있을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이 들어오고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무도 믿지 않아도 되는 이 무신뢰성 탈중화된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거래를 발생시키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전파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적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 이걸 옳은 정보로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럽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블록이 전파될 때 뭐 모든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뒤에서 다음 강의,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다음 강의 정도에 나오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나는 옳지 않은 걸로 표시할 거야 이렇게 되진 않고요. 충돌이 발생할 때 보통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발휘가 되는데요. 그 상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들과 그 특징들의 상황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왜 나왔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거래를 일으키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적어주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옳은 것이다. 이 정보는 확인된 정보다. 라고, 이 거래는 확인된 거래다. 라고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변경 불가능성인데요. 이 역시 블록체인 구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previous hash라는 게 블록 안에 있어요. 이 previous hash는 말 그대로 이전 블록의 해시입니다. 이전 블록의 해시를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 블록에 넣기 때문에 하나라도 변경이 된다면 그 블록체인 구조가 다 깨지게 돼요. 이를 통해서 변경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변경이 된다면 너 뭔가 이상해라고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제공이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변경 불가능성입니다. 블록체인 구조를 한번 듣고 다시 와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 불가능성, 이것도 역시 제일 중요한 블록체인 특징 중 한 개이죠. 이런 겁니다.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 빨간색. 저로 옮겨볼까요? 잠깐만요. 예. 저를 잠깐 옮겨볼게요. 옆에가 나오는구나. 이거. 네. 이 빨간색. 이 빨간색이 저는 다시 제자리로 갈게요. 네. 맞다. 자, 아까 저 빨간색이 고쳐였어요. 그럼 블록 해시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블록 해시가 변하게 되면 이전 블록 해시 1번 첫 번째 블록에 1번 블록에 이전 블록 해시 0번 블록의 해시가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체인 구조가 저렇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 잡고 그냥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는 있어요. 단지 고쳐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체인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혹은 남이 뭔가 잘못됐구나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경 불가능성도 중요한 특징 중 한 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이렇게 다 각자 자기만의 이제 분산 원장을 갖고 있어요. 자, 요즘 누군가 두 명이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둘이 거래를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산 원장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자, 탈중화된 네트워크에서 각자가 자기 분산 원장 이렇게 적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적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옳은 정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당사자 두 명은 서로를 믿지 않아도 거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을 해주니까요. 합의 알고리즘과 탈중화된 네트워크에서요. 자, 근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막 정보를 고쳤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는 게 바로 들통이 나겠죠? 앞서 설명드린 이 그 체인 구조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시나 나머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럼으로써 함부로 정보를 고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역시 중요한 블록체인 특징 중 한 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보자면 익명성, 추적 가능성, 무신뢰성, 탈중앙화, 분산 원장, 합의 알고리즘, 변경 불가능성 7가지 특징입니다. 뭐 학교 수업은 아니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블록체인 특징을 항상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안 채워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 들어가면서 모르는 걸 좀 적어놓고요. 들어가면 계속 수업을 들어가면서 뒤에서 분명히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다면 좀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0단원 끝났고요. 이제 첫 번째 단원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컷하고 제가 이제 녹음한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자기 목소리 녹음한 거 들어보셨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되게 오랜만에 제가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아니 목소리가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말을 할 때마다 하면 할수록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약간 하이톤 같은데 앵앵거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듣기 불편한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발성법을 연습해야 되나? 이렇게 앵앵거리지? 네.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자면 뭐 태초의 블록, 뭐 시작의 블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생기는 첫 번째 블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이고 또 이제 굳이 번호를 붙이자면 0번을 부여받아요. 컴퓨터 공학과나 그 비슷한 전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블록 넘버 0라고 하면 크게 이제 위화감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 왜 0번이야 라고 했을 때는 살짝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0이 0이 아니고요. 0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이 1이 아니고 1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블록 넘버 0라고 하면 첫 번째 블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첫 번째 블록이다 하면 블록 넘버 0 아니면 제네시스 블록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익스플로러라고 구글에 치면 나오는 사이트 중 한 곳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스크린 캡처를 따온 건데요. 블록 구조를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시된 부분부터 한번 보아 볼게요. 그래서 블록 넘버 0이죠. 블록 넘버 0면 뭐다? 첫 번째 블록이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2009년에 만들어졌네요. 타임스탬프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자, 그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유명하지 않았죠. 2009년에 저는 중3이었고요. 학원 안 가는 거 걸렸다가 등짝을 맞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이런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네요. 자, 아무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블록 안에 포함된 거래수도 상당히 적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생긴 블록이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는 거래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블록 넘버 0로 볼 텐데 지금은 이제 거래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거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까 그 전체 화면에서 밑에 가보면 거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거래입니다.
제네시스 오브 비트코인이라고 써 있죠. 네, 그래가지고 거래 딱 한 개고요. 이 거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각 블록의 첫 번째 거래는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해요. 이거 들어본 분이 있고 안 들어본 분이 있을 텐데, 코인베이스 거래는 뭐냐면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주는 어떤 보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을 만드는데 조금 이렇게 노력이 들어가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기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공짜로 만들어라고 하면 누가 블록체인을 이제 운영을 하고 블록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보상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목 아파. 네, 너 블록 만드는데 수고했으니까 보상 받아. 라고 하는 게 항상 첫 번째 블록입니다. 첫 번째 그 거래입니다. 거래 그 블록에서의 첫 번째 거래. 그 거래 한 개밖에 없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거래고 출력 합계 50비트코인이고, 자, 블록 보상이죠. 아까 말한 그 블록 내에서 첫 번째 거래. 블록 만들었으니까 고생했어. 보상 가져가. 그게 50비트코인. 이 50비트코인을 잘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변하거든요. 이것도 뒤에 가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그 블록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고. 자, 출력 합계 그 전부가 블록 보상이다. 왜냐? 거래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블록 보상 50비트코인 전부다. 뭐 예상된 거래랑 뭐 거래 수수료 이건 다 넘어가고요. 높이는 0이네요. 0. 왜냐? 높이는 블록 넘버와 일치하기 때문에. 블록 하이트와 블록 넘버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블록 넘버 5는 몇 번째 블록일까요? 넘버 5니까 여섯 번째 블록이겠죠? 그럼 블록 넘버 5의 하이트는, 블록 하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5겠죠? 네, 높이와 블록 넘버는 일치하니까. 자, 이번에 해시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게 원래는 외국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자동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전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previous block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다음 블록은 다음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블록은 이전 차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 할 때 그 블록을 차단이라고 잘못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자동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previous 블록입니다. 자, 근데 이 블록은 몇 번째 블록이었죠? 블록 넘버 0고 첫 번째 블록이잖아요. 즉 이전 블록이라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블록한테? 없겠죠. 그래서 그냥 000000000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네, 그 점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이전 차단, previous 블록, 이전 블록 해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되어 있다. 자, 근데 이번 블록은 존재를 하죠. 첫 번째 블록은 이제 블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록 해시 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블록 해시 값이 이건데, 그러면 이 블록 해시 값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앞에서 그 변경 불가능성에서 체인으로 연결된 거를 잠깐 보셨을 텐데, 다음 블록 이 n번째 블록의 다음 블록에, 사실 n번째도 있긴 하지만 모든 블록에 있지만 그 다음 블록 n 플러스 1번째 블록의 previous 해시 값은 몇 번째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일까요? n 플러스 1번째의 previous 블록이기 때문에 n번째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이 n 플러스 1번째 previous 블록 해시 값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제네시스 블록이죠. 제네시스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은 누구의 previous 블록 해시 값일까요? 블록 넘버 1, 즉 두 번째 블록의 previous 블록 해시 값이 제네시스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이 될 겁니다. 자, 블록 넘버 1, 두 번째 블록이죠. 블록 넘버 1은 두 번째 블록입니다. 블록 넘버 1에 뭘 볼 거냐면 이전 차단, 이전 블록, previous 블록 값을 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제네시스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블록 넘버 1, 두 번째 블록의 previous 블록 해시 값입니다. 둘이 당연히 일치를 하겠죠. 네,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블록 넘버 1, 두 번째 블록의 이 블록 해시 값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블록 넘버 2, 세 번째 블록의 previous 해시 값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래서 블록체인이겠죠. 자, 블록 넘버 539,832번째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죠.
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쪽을 확대해서 보자면 타임스탬프 보면 2018년 9월 3일 8시 50분. 딱 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 텐데 일단 자 거래 그 수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는 이제 그 블록 하이트는 블록 넘버와 똑같은 것 똑같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10분마다 한 개씩 그 블록이 생기도록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텀을 가지고 블록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이닝을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근데 2009년에 나왔던 컴퓨터 성능하고 2018년에 나온 컴퓨터 성능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요? 사실 뭐 지금 9년이나 지났지, 9년에서 18년이 9년이나 지났지만 사실 1년 차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성능 차이가 나잖아요. 즉 옛날과 똑같은 난이도를 갖고 있다면 발전하는 컴퓨팅 파워의 난이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같은 시간 텀을 두고 블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블록이 나오는 시간 텀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굴할 때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컴퓨팅 파워는 컴퓨터 성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컴퓨팅 파워는 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난이도가 만약에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푸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즉 같은 시간 텀을 두고 블록이 생성되도록 설계를 하려면 난이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라고 했을 땐 그건 FAQ에 나올 거예요. 하편에 FAQ에 나올 거니까 그거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난이도가 발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 보상도 줄어들었죠. 반감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반감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반감기는 21만 개의 블록이 생길 때마다 반감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시간으로 치면 4년 정도인가요? 네, 4년 정도인가가 이제 시간으로 되는데 50에서 반감기가 거치면 25, 25에서 반감기를 거치면 12.5, 12.5에서 반감기를 거치면 6.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만 개의 블록이 생겼다. 그러면 한 번 줄어들고 또 21만 개의 블록이 생겼다. 그럼 한 번 더 줄어들고 이 블록은 18년 9월에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2020년 7월 23일이거든요. 21만, 42만, 63만 번째 블록을 지금 지나쳤을까요? 안 지나쳤을까요? 네, 지나쳤습니다. 지나쳤고 올해 5월 12일인가? 그때 이제 반감기가 한 번 더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성되는 블록은 블록 보상이 12.5가 아니라 6.25입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블록 보상이 이제 반감기를 거친다. 21만 개의 블록이 생길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수는 확연히 증가를 했죠. 블록 0번째, 첫 번째 블록이 생겼을 때 2009년 2월에는 아무도 비트코인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래도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생겼죠. 자, 근데 거래가 한 개 있을 때는 뭐가 있다 했죠? 한 개는 무조건 포함되잖아요. 거래에서 그 블록에서 거래가 왜?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주는 보상 거래가 있으니까 코인베이스 거래가 있으니까 블록 만들었어? 고생했다. 보상이다. 이렇게 받는 거래가 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 이런 보상 거래가 한 개 있는데 2106개가 돼도 보상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블록을 만들면 블록을 만든 거에 대한 보상 거래는 항상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 거래가 바로 저 거래입니다. 12.65에서 약간 다르긴 한데 12.5만큼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서 받은 거죠. 거래를 한번 쓱 봐보세요. 거래 구조 한번 잘 봐보세요. 거래 구조.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해서 해시값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거래 구조 잘 봐보세요. 거래 구조 또 잘 봐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래랑 나머지 거래 차이점.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다시 한번. 일부러 생각하라고 이거 막 시간을 끄는 거예요. 네. 자, 이 거래 한번 봐보세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봐보세요. 주는 사람. 네. 받는 사람은 지금 화살표 받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 투입물 없음. 자, 여기서도 첫 번째 거래 주는 사람 투입물 없음.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고, 밑에 보면 주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고, 뭔가 미묘하게 다르죠. 코인베이스 거래랑 나머지 거래랑. 거래라는 건 원래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줄게, 고마워, 그리고 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는. 블록 0번째 첫 번째 블록의 블록 그 거래에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어요. 왜냐? 이거는 또 똑같은 얘기하지만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주는 보상적인 거래예요. 즉 이거를 주는 주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블록을 만든 거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종류의 거래예요. 주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만 있는, 주는 사람은 없고 보상을 받는 사람만 있는 특별한 어떤 형태의 거래, 바로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 거래. 12.5 비트코인이 아니라 왜 12.65, 61, 294 이렇게 됐을까요? 12.5가 아닌 0.15611294, 이 비트코인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도 뒤에서 마이닝 부분에서 아마도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편에 들어갈 텐데, 네. 미리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 거래마다 수수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각 거래의 수수료가 존재를 하는데 그 수수료의 합을 또 이 블록을 만든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블록을 만든 사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블록 보상, 뭐 50이 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12.5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6.25인 그 블록을 만든 거에 대한 그 보상과 각 거래를 일으킨 사람들이 넣어놓은 그 수수료, 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12.5가 아니라 12.6561294가 되는 겁니다. 블록 0번째 제네시스 블록에서의 그 보상 거래는 딱 50 비트코인인 이유가 거래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거래가 없어요. 나머지 거래가 없다는 거는 거래에 붙은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비트코인을 딱 떨어지게 받는 거지만, 지금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이 몇 번째 블록? 539,832번째 블록에는 나머지 거래들도 있기 때문에 그 거래에 붙은 수수료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딱 12.5 떨어지게 받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조금 더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 거래 수수료 맞죠? 보상액이 12.5에서 0.15611294 합쳐지는 겁니다. 거래 수수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좀 더 그림을 표현을 한 건데, 앞에 있는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웹사이트에서 이제 따온 거예요. 즉 웹사이트 관리자가 좀 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수정을 거친 거라면,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책들을 참고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낸 건데요. 블록 구조에는 맨 왼쪽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블록 헤더와 블록 바디가 있습니다. 블록 헤더와 블록 바디. 블록 헤더 같은 경우에는 블록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해시값, 소프트웨어 버전, 이전 블록 해시, 머클도트, 타임스탬프, 비츠와 난이도, 논스 값, 이런 게 존재를 하고요. 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전부긴 하지만 수수료도 또 따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수수료 설명을 할 거라서요. 그래서 블록 바디에는 주로 이제 거래에 관련된 거래 내역들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블록 헤더 같은 경우에는 블록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이 보통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 그 비트코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시, 버전, 이전 블록값, 머클루트, 타임스탬프, 비츠, 난이도, 논스값. 이게 헤더. 이게 블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바디에는 거래들이 쫙 나와 있는 거. 앞에서 봤던 그 거래들이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12.5, 12.65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밑에 거래들 따다다다다 나와 있는 거. 그게 바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값은 다 그냥 이제 더미값 넣는 거예요. 대충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블록 해시값 있고요. 블록 헤더 있고요. 거래 정보. 이 거래 정보 밑에 있는 거를 다 이제 블록 바디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블록 해시 값은 좀 더 보기 쉽게 일부러 위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버전, 뭐 프리비어스 해시, 뭐 머클루트, 뭐 타임스탬프, 비츠, 난이도, 뭐 논스 값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코어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어느 버전의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사용이 됐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버전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처음 배운 분들한테는. 네.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블록이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2009년 1월 3일이었나요? 네. 그때가 되겠죠. 이제 유닉스 타임으로도 보통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냥 여러분도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유닉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끔 여러분 그 지금도 목소리가 하이톤 되고 되게 앵앵거려졌어요. 여러분 듣기가 불편할 텐데. 자, 다시 유닉스 타임으로 돌아와서 유닉스 타임 보면 가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오류가 났을 때 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이렇게 표현된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있을 법합니다. 그런 경험이. 유닉스 타임 그게 바로 이제 유닉스 타임의 0인데요. 유닉스 타임은 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로부터 몇 초가 지난지를 표현하는 게 유닉스 타임입니다. 그냥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타임스탬프를 보거나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봤는데 막 이상한 숫자가 써 있다. 그러면 유닉스 타임인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글에 또 유닉스 타임 현재 시간으로 바꾸기 이런 거 변환하면 이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또 나오거든요. 웹사이트. 거기 가서 이제 변환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날짜법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냥 2009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 다음은 비츠. 난이도와 관련된 값이고요. 그 다음은 논스 값입니다. 논스 값은 채굴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비츠 값도 중요하고 그 비츠랑 그 난이도 선정하는 법도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는 논스 값을 일단 위주로 설명할 거예요.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논스 값이 좀 더 중요해서요. 그래서 마이닝 할 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논스 값은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논스 값은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값 중 한 개입니다. 네, 그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값 중 한 개이다. 자, 머클 해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머클루트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머클루트 해시 값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머클 해시 값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머클 트리 루트 해시 값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값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머클 트리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그 머클 트리의 루트 해시 값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머클 해시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머클 해시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밑에 있는 거래 정보에서 옵니다. 거래 정보들이 트리, 이진 트리 형식으로 생겨게 돼가지고 각각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있는 루트 값이 머클해시 값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양한 상황을 또 가정을 해서 3강 정도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몇 강이지? 거래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네, 잠깐만요.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네, 5번이네요. 한 6강, 7강 정도 때 거래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클 트리가 이진 트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형성이 돼가지고 루트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네, 그냥 블록 바디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을 갖고 있는 게 머클 해시 값이구나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값이 있어요. 해시가 아니라 해시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네, 어쨌든 블록 해시 그 다음에 previous 해시 머클 해시 이 해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데 해시는 옆에는 이제 제가 파이썬으로 잠깐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알 필요 없고 이 뭐라고 해야지 그 저를 다시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이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헬로 월드가 들어갔죠. 여기는 여기는 헬로 월이 들어갔고요. 이거 크로마키가 큰일 났네 아주. 네, 헬로 월이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는 헬로 월드, 여기는 헬로 월. 헬로 월드가 들어갔고 헬로 월이 들어갔죠. 그에 따른 결과값이 만약에 바뀌게 될 겁니다. 즉, 또 이동해야 되네. 네, 그 헬로 월드에 대한 결과값이 이거고요. 네, 네, 이거고요. 헬로 월드에 대한 결과값이 헬로 월드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값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헬로 월드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이거, 헬로 월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이거. 됐죠? 파이썬 아시는 분은 쭉 알아서 보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헬로 월드로 나온 결과값이 저 아우트 18번에 나온 저 값이고요. 헬로 월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값이 아우트 19번입니다. 그러니까 해시 값에 헬로 월드를 집어넣었을 때랑 헬로 월에서 그 D를 빼고 헬로 월을 집어넣었을 때 해시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함수가 마찬가지죠. 인풋 값이 달라지면 아웃풋 값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근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20번째랑 21번째는 뭐냐면 이 글자의 그 글자 수를 센 거예요. 결과값의 글자 수를. 몇 글자죠? 64글자죠. 어떠한 인풋 값을 넣어도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특징입니다. 4, 2, 5, 6 같은 경우에는 64글자가 나오게 돼요. 헬로 월드를 집어넣든지 헬로 월을 집어넣든지 헬로 월드를 15번 쳐서 집어넣든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이걸로는 확인할 수 없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x값을 넣어보고 그에 따른 y값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해시 값은 그게 불가능해요. 해시 함수는 이 출력값을 가지고 혹은 다양한 인풋 값을 넣고 다양한 아웃풋 값을 돌려보더라도 규칙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결과값만 보면 결과값만 보고 어떤 인풋 값을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부분의 수학 과정은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특정한 규칙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인풋 값을 역추적하는 혹은 인풋 값을 가지고 이 결과값을 추적해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 해시값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출력값을 가지고 어떤 인풋 값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인풋 값과 다양한 그에 따른 그 아웃풋 값을 갖고 있다고 할지언정 또 다른 아웃풋 값을 가져온다고 해도 규칙을 파악하기가 웬만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인풋 값을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풋 값을 아웃풋 값만 가지고도 역추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특징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넣었을 때 결과값, 헬로 월을 넣었을 때 결과값 다르고요. 헬로 월드를 넣었을 때 결과값과 헬로 월을 넣었을 때 결과값의 글자 크기는 같으며 D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어떤 규칙이나 어떤 패턴 같은 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즉 아웃풋 값을 가지고 인풋 값을 역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블록 해시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블록 헤더에 있는 이 값들을 인풋 값으로 넣어요. 인풋 값들을 넣어서 막 비빕니다.
비비는 게 해시예요. 막 비벼요. 막 비비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값이 바로 해시 값입니다. 만약에 인풋 값에서 변했어요. 이 빨간색 집중하세요. 네, 93이 마지막 두 글자가 84로 변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해시 값을 이렇게 돌릴게요. 막 돌려요. 해시 값을. 그러면 똑같은 값이 나올까요? 블록 해시 값이? 똑같은 값이 안 나오겠죠? 헬로 월드에서 헬로 월로 변했을 때 아웃풋 값이 변한 것처럼 논스 값 저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살짝만 바뀌어도 블록 해시 값이 더 이상 똑같은 해시 값이 안 나오게 돼요. 변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previous 해시 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서 잠깐 변했을 때 블록 해시 값이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블록 해시 값이 변하게 되면 이 제네시스 블록의 다음 블록에 들어있는 previous 해시 값이 원래 이 블록의 해시 값이었는데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체인이 깨지게 되죠. 네, 그렇게 블록들이 각각 다음 블록의 이전 블록 해시 값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이고요. 블록들이 다수의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랑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n번째 블록과 n 플러스 1번째 블록은 뭐랑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라이브라면 뭐 댓글에도 봤을 텐데 라이브도 아닌데 혼자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찌됐든 n번째 블록의 블록 해시 값과 n 플러스 1번째의 previous 블록 해시 값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 체인처럼. 자, 그래서 모든 블록은 해시 값으로 연결되어 있다. 블록 해시 값 정확히 얘기하면.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여러 가지 그 블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블록 넘버 1, 즉 두 번째 블록의 previous 해시 값은 뭘까요? 계속 설명했죠. 제네시스 블록, 즉 첫 번째 블록, 즉 블록 넘버 0의 블록 해시 값 있겠죠. 갖고 옵니다. 똑같아요. 블록 넘버 2, 세 번째 블록의 previous 해시 값은 뭐가 될까요? 블록 넘버 1의 블록 해시 값, 즉 두 번째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이 되겠죠. 갖고 와요. 체인처럼 연결이 됩니다. 쉽죠? 자, 똑같은 얘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뭐 할 것 같아요? 변경시킬게요. 자, 다시 논스 값의 맨 뒷자리 번호 2개 93을 84로 변경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이 블록 헤더에 있는 해시 값들, 그 값들이 해시의 그 인풋 값으로 들어가서 아웃풋 값으로 나온 게 블록 해시 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논스 값이 변했기 때문에 블록 해시 값이 변할 거예요. 블록 해시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 넘버 1에 있는 previous 해시 값, 원래 블록 넘버 0,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을 갖고 있었던 그 previous 블록 해시 값과 논스 값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제네시스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인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체인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체인이 그냥 줄줄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previous 해시 값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내가 이동을 하겠네요. 네. 이 블록 해시 값이 이제 1로 들어오잖아요. 1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얘도 변하겠죠. 그럼 얘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또 불일치하게 되죠. 또 체인이 깨지고 얘가 다시 1로 들어오고 계속 변하고 계속 변하는 겁니다. 한 개 변하면 그 뒤로 다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 일어났다. 옆에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만약에 악의적이라면 누가 악의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 다 똑같은데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쵸? 이럴 때 하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기 때문에 그 immutability, 변경 불가능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변경을 못 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변경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변경을 하면 저렇게 모든 체인의 구조가 줄줄이 다 깨지게 되니까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쉽게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변경 불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목이 아프네요. 상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좀 더 길어지면 그 듣는 사람들 힘들 것 같아서 상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제 0단원, 1단원 했습니다. 다음에 0단원, 1단원 했고 다음에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을 할 거예요. 다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강의를 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걸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반복해서 보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또 적어놓기도 하고 왜냐면 적어놓은 대부분의 질문들이 또 하편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하편을 봤는데도 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하편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되고 사실 뭐 하편 보기 전에도 이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 구조 말씀드렸고 체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지는지 말씀드렸고 깨지는 거가 왜 깨지는지를 이제 해시값, 해시 함수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 그 전에 있던 블록체인의 특징들과 함께 이해를 해보시면 하나씩 이래서 이 특징이 보유가 되는 거구나 이래서 이 특징이 말이 되는 거구나 이래서 이 특징이 등장을 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록 구조, 블록체인 구조 그 다음에 해시값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블록체인들의 특징들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 듣고 하편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하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강의가 끝나면 약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3편 끝난 다음에는 안 나갈 거고요. 하편 끝날 때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강의 한 번씩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학회원들은 조만간 뵙고요. 학회원 아닌 분들은 뵐 일이 없겠죠? 학교원 아닌 분들은 뵐 일이 없을 텐데 혹시라도 뭐 연락 주시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나왔던 메일이나 저희 학교 홈페이지로 그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